9월달 CPI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을 더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QT를 그렇게 풀로 2배를 올리는데 과연 금리를 무리해서 100bp를 올릴까?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업에 집중. 그럼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일단 M&A를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 경력 자체가 국내 주식은 23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정도 되겠네요. 14년, 15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노하우 이런 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김선영의 이클래스, 이카나미 클래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대표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좀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요. 네.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진짜 답답해요. 정말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는 시점이고 며칠 전에 이제 실제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지금은 뉴욕도 월가도 침몰했고 런던도 침몰했고 홍콩도 침몰했고 여의도도 침몰했고 도쿄도 침몰했다. 모든 전 세계 애널리스트, 스트레티스트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 그만큼 어떤 한 이슈 가지고도 이제 해석이 오늘 따로 내일 따로 막 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례로 유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거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해버리고 그렇다면 또 유가가 떨어지면 또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유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제가 만일 유가라고 생각하면은 나보고 올라가라고 하는 건지 떨어지라고 하는 건지 그 참 중심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처럼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이제 커머디티 관련들이 해석이 오늘 따로 내일 따로 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예측 자체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혼동이 오고 사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자분들이 투자할 때 보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애널리스트들 자체도 지금 너무 어떻게 이거를 갖다 바라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CPI 지수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날 제가 사실은 네. 이제 모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요. 네. 미국 시장 개장 방송을 이제 매일 9시 반에 하는데 딱 그날이 제가 출연한 날이 CPI가 발표가 된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어땠냐면은 상황이 그 전에 9.1이었고 그 바로 전달이 8.5였어요. 0.6%포인트가 밀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상치가 나오는데 8.7이래요.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전이구나. 한 10일 전쯤에 8.7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8월 CPI 망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 그 주말쯤에 CPI 발표되기 바로 전 주말쯤에 그 예상치가 사라진 거예요. 8.1인가 막. 네, 그 사라진 상태에서 이 뭐지? 조정되겠구나. 근데 예상치가 8.1로 내려갔더라고요. 그 저는 오늘 방송 편하게 가겠다. 네, 이거 9.1에서 8.5에서 8.1 뭐 물론 0.4밖에 안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더 힘줄 수 있겠다. 정말 해맑게 방송을 들어갔죠. 발표가 됐습니다. 8.3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CPI가 하이라이트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게 하이라이트 CPI, 뭐 육간이 음식물 다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거 빠진 게 보통 코어 CPI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CPI가 8.3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사실 나쁘지 않은데 떨어졌으니까 괜찮네. 네. 9.1이다가 8.5다 8.3 떨어졌으니까 괜찮네. 그랬는데 코어 CPI가 딱 보니까 원래 예상 전에 0.3 예상이 0.3이었는데 0.6이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이것도 네, 이것도 분명히 언론에서 이것도 2배가 올랐다. 예상치보다 2배다. 분명히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 좀 하고 있으니까 월가에서 막 속보들이 나오죠. 코어 CPI, 뭐 하이라이트 CPI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코어 CPI가 2배 올랐다고 막 집중해서 기사를 내더니 지수가 줄줄줄줄 너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봤어요. 이제 미국 노동부 가보시면은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페드 FOMC 나오고 나서 나오는 자료랑 좀 다르게 CPI가 나오는 자료는 그냥 이게 왜 그렇게 됐다는 Y는 안 나오고 그냥 딱 어떻게 됐다 현상 정확하게 설명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봤어요, 제가. 사실 어제 방송도 준비하고 또 방송 준비하려고 봤는데 저는 그 페이퍼를 보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유가를 보니까 유가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너무 높은 수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추세가 좀 더 이어져야지 CPI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근데 보통 CPI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집 관련, 렌트비 관련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주고 하우스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유가가 많이 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유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세 항목을 보니까 두 개 정도가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하나는 집 관련, 렌트비 관련 그리고 하우스 관련이 좀 특징적이었고 두 번째는 천연가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좀 익스큐즈가 된 게 사실 9월 달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항상 8월 달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집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지표를 봤을 때 9월은 올라요. 조금씩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하필 이게 정말 중요한 9월 CPI가 맞물려 버린 거예요. 마치 이제 예전에 커머디티 가격 막 다 올라갈 때 팜유 가격이 한번 올라간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되게 억울했던 게 왜 억울했냐면은 인도네시아가 사실 팜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그때 이제 팜유가 올라갈 때 하필 그때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근데 라마단, 네, 맞아요. 라마단 끝나고 나서 이제 대축제 기간에 팜유가 1년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달이어가지고 하필 근데 그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당연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딱 제한시켜 버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이 없는 시장이다 요즘에는. 그게 오늘도 요번에도 좀 느껴졌었어요. 하필이면은 9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시기에 8월 CPI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니까 주택 가격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됐다. 두 번째는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 여러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푸틴이 뭐 지금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불안해요. 겨울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는데 푸틴이 저러고 있으니까 사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은 엄청 높아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높진 않거든요. 근데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슬슬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한 시기죠. 유럽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 많이 필요한 시기고 수요가 점점 올라가는 시기가 맞기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물려 버리게 된 거죠. 하필이면 요 8월 겨울이 달 오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CPI가 뭐 유가나 뭐 우리가 기존에 신경 썼던 것들은 조금 떨어졌는데 나머지가 좀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차피 이번에 이제 8월 건 나왔고 9월달 CPI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간 이제 좀 운이 없었던 그런 게 유가는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겨울이 되면서 계속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렌트비에 대한 부분, 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담이 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9월달 CPI가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을 더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CPI 자료를 보고 느낀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한 3-4번 정도 둘러봤는데 보면 볼수록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 현업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왜 밀렸지? 뭐지? 이 정도는 익스큐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사실은. 시장이 원래 말 8.7이 나온다라고 하고 진짜 그 정도가 8.7을 예상치로 하다가 8.3이 나왔어. 이러면 나이스 하죠. 네. 무조건 급등이죠. 근데 차라리 8.7에 놔뒀어야 돼.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8.7에 놔두고 8.3 발표했으면은. 그 며칠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올랐을 텐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도 괜찮았을 텐데 이게 예상치를 8.7이다가 이게 8.1로 낮춰버렸는데 8.3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거기서 실망감이 커져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히려 좀 이번에 CPI로 한번 되게 세게 맞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는 이런 CPI 충격은 좀 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 CPI가 중요했던 거는 9월달 FOMC. 아니 8월 이번에 9월에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 9월 FOMC 때문에 사실은 제일 포인트인데 이번에 CPI가 만약 좀 안정을 찾고 코어도 안정을 찾았으면은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좀 반대를 하는 게 어차피 8.1이 나와도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엄청 높거든요. 그렇죠. 그 저는 솔직히 CPI 수치가 좀 시장을 밀었다는 게 조금 너무 오바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8.1이 나오고 아니면 그거 더 잘 나와서 7.9가 나와도 연준 75bp 했을 거예요.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높은 거니까. 네, 그 자체가 높은 거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원하는 건 2% 3%인데 8% 나오니까 금리 인상 더 세게 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CPI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75를 넘어서 원래는 페드워치에 50, 75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4였어요. 75, 100.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75가 좀 높긴 한데 100이 아까 보니까 한 20몇 프로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다음 주까지 모르는 일인데 이번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QT 양적 긴축도 950억 달러 풀로 올려요. 거의 2배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파월 의장이 그것을 오히려 금리 인상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QT를 그렇게 풀로 2배를 올리는데 과연 금리를 그치. 무리해서 100bp를 올릴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시장이 100bp 금리 인상을 올릴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 FOMC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뭐 다음 주에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75bp도 해도 나쁘지 않다는데 시장이 원하는 거 100bp인데 만일 또 이게 요즘에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밀리는 것 같아요. 아, 시장이 원하는 게 100bp인가요? 요즘에 그냥 차라리 세게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이게 가계부채도 많고. 그럼요. 미국은 사실은 지난번에 파월 의장도 얘기했지만 자기들 100bp 할 수 있다. 근데 필요 없어서 안 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100bp라면은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상황 이런데 완전 역전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심각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따로 올려야 되고 지금 막 주담대도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굳이 100bp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적절하게 지금 QT 950억에다가 75bp가 이제 딱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다음 달에 발표될 9월, 그러니까 이번 달 거죠. 이번 달 CPI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75bp든 100bp든 우선 한번 또 세게 맞으면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 0.5로 갈 수도 있고 네.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정점을 찍는 순간이 점점 네.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미 하이라이트 CPI는 2달 연속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점론이 좀 힘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합이 코어가 올라버려가지고 코어까지 같이 내려갔으면 더 강하게 정점론을 받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위쪽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구나. 티는 많이 안 나지만 내려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어 물가라는 게 그 근원 물가. 맞아요. 근원 말씀하시는 소비자. 그럼 만약에 이게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네. 앞으로 또 금리도 한 뭐 75든 100이든 한번 세게 맞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안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주식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 오히려 저는 이제 75하냐 100 어차피 이제 9월 FOMC에서 75하냐 100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75bp는 우리가 앞에서 2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시장에. 그래서 75bp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금리만 봤을 때는 시장은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아마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이미 다 75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모르겠어요. 시장은 75밖에 안 한다고? 또 그것도 또 실험에서 밀어볼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하여튼 다양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bp면 문제가 좀 달라요. 100bp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98년도에 처음 계좌 만들었으니까 아마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레인지로 범위로 한 게 94년도? 그쯤일 거예요. 90년도 초반일 거예요. 제 기억은 그래요. 90년도 초반일 텐데 그때 이후에 한 번 올릴 때 100bp를 올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100bp 올린다 하면은 QT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번 텐트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좀 반영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처음 겪는 상황에 시장은 많이 놀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리해드리면은 75bp까지 하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75bp밖에 안 해? 라는 그런 심리가 만들어지면 밀릴 수도 있고 근데 만약 100bp가 됐다? 그러면 이제 텐트럼 이제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죠. 이게 약간 이제 주식을 좀 사는 요즘에 이제 바닥론도 좀 나온다고 어디가 바닥이냐 이제 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보면 만약에 100bp를 맞아가지고 텐트럼이 발생해서 주가가 또 확 빠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1%를 올릴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연속으로 막 1%를. 맞아요. 연준이 목표치가 연준이 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올 연말 기준 4%, 뭐 내년 초반에 5%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1%까지 올리진 않죠. 그러면 너무 빨리 금리 인상이 올라가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1%딱 맞았고 텐트럼 발생해서 폭락 한번 했는데 그럼 그때가 약간 바닥 느낌이라고 판단을 해도 좋을까요? 사실 이 얘기하면은 참 요즘 제가 말하기 참 되게 무섭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근데 말씀을 드려야죠. 어차피 제가 그 하러 나왔으니까. 저는 100bp 맞아가지고 텐트럼 발생하잖아요. 그게 진짜 기회를 봐요, 저는. 그거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될 게 9월 FOMC 끝나고 나서 10월 달은 없어요. 근데 11월 때 FOMC가 11월 초에 했어요. 11월 초에 있는데 조금 한 1, 2주 지나고서 뭐가 있냐면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11월 중간선거 있는 달에 100bp? 전 절대 무리 안 한다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100bp 해서 만일 이번에 100bp를 해서 시장이 놀래잖아요. 그러면 더 11월 달에 안 하죠. 왜? 바이든은 지금 중간선거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고 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이번에 100bp를 그래서 정리하면은 100bp를 이번에 많이 올린다. 그러면 텐트는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 100bp가 또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10월달 시장에 FOMC가 없기 때문에 뭐 연준 위원들 멘트 많이 하겠죠. 근데 아마 연준 위원들이 100bp 하고 나면 텐트런 발생하면 10월달 나와서 멘트를 살살 할 거예요.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느낌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11월 초에 FOMC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100bp 전 안 한다 봐요. 바이트 뜯어 말리지 않을까요, 거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주변에서도 네. 이제 딱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게 이제 100bp가 됐든 75bp가 됐든 뭔지 네. 모르고, 그래도 지금부터 현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네. 그래도 조금씩 사는 입장이 하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FOMC 끝나고 네. 그 상황을 보고 들어간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그냥 판단하지 말고, 왜냐면 네. 불확실한 게 많고 네, 좋은 네, 게 네. 없으니까 네. 아예 FOMC 지켜보고 네. 들어가겠다. 네. 이제 이때부터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네. 진짜 평소 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시장 빠지든지 말든지 자기가 원하는 종목과 ETF를 그냥 매달 그냥 딱 월급 나오면은 그냥 월급 나오면 그날 뭐 한 시간 있다 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직장 다니시면서 잘 안 보죠. 어차피 뭐 S&P 500을 보더라도 뭐 중간에 2008년 뭐 금융위기가 터져도 결국 많이 올라갔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수 관련 ETF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사요. 그냥 똑같이. 네. 예. 근데 이제 뭔가 좀 차트를 좀 자주 보신다거나 너무 자주 보는 분들 말고 단기 성향인 분들 말고 한 중기도 좀 짧은 중기 그 정도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보면은 저도 투자를 하다가 예전에 처음 투자할 때 정말 저도 버리기 어려웠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은 완전 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나는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할 거고 높이서 매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저보다 더 경험이 기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많이 계시겠죠? 근데 23년 경험을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네. 개인은 안 돼요.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뭐 전문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바닥이다 얘기를 해서 매수했는데 그게 진짜 바닥이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운이에요, 그냥 그거. 그냥 그때 운이 좋았던 거고, 중간에 그렇게 멘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돌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저점이 됐던 거고,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막 나온 게 끝났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러시아 관련 터지니까 정치 인플레이션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떻게 또 했는데 또 새로운 악재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 새로운 악재가 생기면 뭐 지하가 있었는데 땅굴이 있다더라. 뭐 땅굴 파디 멘틀까지 내려간다. 계속 내려가다가 지구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바닥을 속단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표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기업에 집중. 이럴수록 남는 거는 저도 손절 진짜 많이 해봤죠. 진짜 뼈 아픈 뭐 60%, 70% 손절 많이 해봤고, 근데 결국은 남는 게 뭐였냐면은 괜찮은 놈들은 가네. 이게 제가 답답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 길게 해라 이걸 갖다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하는지, 기업에다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시장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은 결국은 이제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업이 싸면 결국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 너무 싸죠. 미국도 너무 싸죠, 지금. 그러면은 뭐 분할로 매수를 하든 매월 적립식으로 사든 뭐 FOMC를 지켜보고 사든 그 스타일대로 하든 맞아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뭐 새로운 악재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가능성이 염두에 둔 상태에서 장기 투자 뭐 이렇게 매수해가는 삼아가는 그런 관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대표님께 좀 궁금한 게, 좀 대표님께서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여겨 보시는 주식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여러분 정말 듣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이게 요즘에는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관성이 있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얘기가 바뀌잖아요. 그 말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일관성 있게 가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계시고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전자. 아니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삼성전자 얘기하기 되게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오늘 나오면서도 제가 무슨 종목을 어떤 업종 섹터를 말씀을 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삼성이 최근에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됐어요. 이제 문제가 됐었던 복권이 됐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해외도 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제 M&A를 대형으로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어떤 기업을 인수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면은 반도체 계열 나온다고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 아시겠지만 실적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볼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보면 파운드리나 반도체만 봐요. 근데 삼성전자는 종합기업이잖아요. 휴대폰도 팔고 네, 가전도 팔고 다 잘 팔아요. 그리고 뭐 비메모리도 하지만 뭐 메모리 뭐 다 하잖아요. 로봇도 사실은. 한다 그러고. 로봇도 한다 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실적을 쫙 뽑아보면은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휴대폰도 잘 팔고 있고 이런 게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이 제가 만일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은 계속 막 이제 파운드리 1등 못 따라간다. TSMC 못 따라간다는데 TSMC는 파운드리만 30년 한 기업이에요. 삼성은 이제 끝해봤자 10몇 년, 뭐 20년 안쪽을 한 기업인데 그 10년의 갭을 어떻게 그렇게 금방 따라가요? 이 정도도 충분히 저는 잘 따라가고 있다 보고 있고 3나노 먼저 들어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TSMC 회장이 좀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이 먼저 3나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TSMC도 3나노를 들어가겠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2나노 할 건데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삼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네. 일단 삼성보다 3나노 늦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네. 두려움이 내재되어 네, 있는 그래서 거군요. 약간. 저 아저씨 갑자기 왜 2나노 얘기하지? 2나노 얘기할 수도 있지. 오히려 우리는 니들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다. 그게 맞고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삼성이 사실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수율이 무조건 중요한데 이제 TSMC와 삼성이 3나노에서 수율 경쟁을 하겠죠. 발표하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막 M&A 할 기업들 물색도 하고 있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1일인가 그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이제 삼성 그날이 아마 창립 기념일일 텐데 그날 기점으로 아마 총수가 된다는 걸로 회장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세팅이 끝났죠. 모든 것들이 세팅이 다 끝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실적이 두려움이 되게 많고 뭐 반도체도 지금 안 좋을 거라 얘기하지만 내년 2분기 때쯤 되면 좀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또 많아요. 근데 반도체는 항상 6개월 이상 정도를 이제 선반영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뭐 내년부터 중반기부터 괜찮아진다. 6개월 선방이면은 올 연말부터 사야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1분기가 비수기예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적 잘 났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뭔가 좀 봐야 되고 사실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하시면서 답답한 이유가 빨리 안 가니까 계속 밀리니까. 근데 삼성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사실 삼성 이제 우리나라 MSCI 인덱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MSCI 지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이머징 쪽에 아직 있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좀 갈 길이 멀어요. 사실 이건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MSCI 지수 내에서 코리아 인덱스가 있는데 코리아 인덱스를 딱 펼쳐보시면 이제 순위가 쫙 나와요. 맨 위에가 삼성전자예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원래 제일 많을 때 한 30%까지 비중이었어요. 근데 거기 항목이 111개였어요. 111인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30%가 돼버리니까 비중이 너무 높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비중에 코리아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기업이 올라가죠.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쫙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뭐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서 이제 매수매도 해서 이제 걔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때리겠습니까? 삼성전자 때리는 거예요. 리밸런스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얻어맞고 그리고 뭐 이머징 내에서 이제 코리아 빼가지고 중국 A주로 넘어갈 때 또 우리나라 때리는데 그때 삼성 때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뭔가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파는데 선물에서 엄청 땡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수 자체를 그렇게 밀어버릴 생각이 없고 그리고 삼성도 너무 명확한 게 외국인 들어온 날은 확 올라가요. 외국인 중요한 종목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이 지금 계속 밑에서 가지는 못하고 있고 뭔가 주가의 이제 흐름이 너무 약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한번 좀 삼성 같은 기업들은 짧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진짜 1년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면은 오히려 그냥 배당 정도 받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삼성은 맞다고 봐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큰 기업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주가가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있지만 배당 수익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정도 받으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뭐 제 주변도 그렇고 방송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종목 뭐 사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무섭지만 그냥 삼성전자 사야 된다 봐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안 되라 뭐 삼성전자 안 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하면 안 돼요, 솔직히. MSCI에서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가 20% 30% 넘어가는데, 그리고 111개 중에 삼성전자만 그렇고요. 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순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도 세 번째, 네 번째 순위고, 그 밑에 삼성 SDI 뭐 쫙 있고, 그 10위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11위부터 111위까지 삼성이 많겠죠. 그럼 다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40%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힘이 없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겨울 위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삼성은 핵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반도체만 봤을 때도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이제 TSMC와 이런 데랑 다르게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그리고 가전까지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실적을 좀 생각해보고 투자를 답답하시겠지만 사실 저도 되게 답답해요. 얘는 뭐지?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좀 사이트를 정말 길게 보시고 올해는 그냥 삼성 배당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오히려 좀 삼성은 비중을 좀 높이셔도 지금 괜찮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이게 수급이나 외부적인 그런 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네. 이게 좀 꼬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좀 비판은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사 모아가 보자. 싸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저 비판이 무서워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솔직히 저는 삼성전자 펀더멘탈만 딱 계산해 봤을 때 못해도 9만 원 초반은 넘어가야 돼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특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9만 원대 넘어가야 되고 10만 원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가지고 네,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상기에는 IT 기업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고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달라. 왜냐면은 계속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매수하고 있죠. 네. 국내에는 삼성전자고 네. 좀 미국에서 네.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요. 맞아요. 미국 투자에서는 좀 좋게 보시는 기업이나 섹터. 미국 지금 사실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나스닥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채권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지금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이 또 계속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이 제대로 얻어맞고 있는데 IT 기업 중에서도 저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금리 인상기에는 IT 기업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T 기업들이 왜 안 되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금리 인상기에 IT주들이 안 좋은 게, 뭐 성장 좀 안 좋은 게 그런 거 그게 핵심인데 그럼 반대로 회사 내에 유보자금이 많고 돈이 많은 기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돼요. 보면 지금 돈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해요. 네. 증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돈이 많은 기업은 뭐 하고 있냐면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로 현금 인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IT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인수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또 M&A 전문가시니까 그런 네.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을 이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증권업계에 이제 계신 분도 있지만 M&A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민하게 진짜 쳐다봐요. 왜냐면은 이제 아예 이게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라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보거든요. 엄청 큰 거액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최소 뭐 조단위 막 뭐 미국은 뭐 10조 막 몇백 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1%에 따라 뭐 엄청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M&A계에서는 사실 시장을 좀 지금 침체하는데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M&A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인수당하는 그 피인수 기업한테 돈을 줘야죠.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돈을 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론을 받아서 현금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예전에 미국에서 80년대가 90년대 그때 역사적인 딜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IT 버블 전이구나. 주가가 엄청 뛰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M&A 할 때 뭐 줬냐면은 자기네 회사 주식을 줬어요. 주식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은 주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슷해요. 네. M&A 인수하는데 주식을 주면 고점이다. 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식으로 안 줘요. 주식으로 주는 비율이 주식으로 주는 비율이 전체 비율이 10%가 안 돼요. 진짜요? 네. 금리 인상기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뭐 그런 거죠. 뭐 주식 가치가 별로 좋지 않다고 우리 보는 싸다는 거고, 거죠. 싸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으로 줬던 기업 그게 IT 버블 터지면서 이제 쭉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돼요. 만일 금리 인상이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M&A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죠. 어쨌든 현금 지급해야 되니까 주식을 지급하든지. 근데 지금은
싸니까. 저점 신호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싸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러면 테슬라는 테슬라 어떻게 생각? 테슬라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고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달라. 왜냐면은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는 그분이 자산이 월급도 안 받잖아요. 그분은 자산의 거의 100%가 주식이에요. 돈 필요하면 팔아야죠. 그죠? 물론 법인카드 쓴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거 하려면 주식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지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네. 앨런 머스크는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안 팔겠다라고 얘기한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앨런 머스크는 어차피 주식이 거의 100% 자산이 100%가 주식이다 아는데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주식 팔았을 때 나 뭐 필요해서 팔았다라고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안 판다고 얘기했다가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파냐고요. 안 판다니까요. 절대 안 팔아요. 물론 총수여가지고 이제 그걸 쭉 이끌고 와야 되는 삼성 가여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만일 내가 내 회사 주식을 더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싶고 더 좋다면요. 누가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주식이 고점이 됐다 싶으면은 뭐하러 우리 지금 앞으로 위기 올 거고 안 좋은데 현금 쌓아놔야지. 현금은 놔두고 주식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상황이 좀 반대로 되면은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에서 그 뉴스 볼 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삼성의 임원진 분들이 계속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매수하고 있죠. 네. 이게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한번 여러분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중에 매입을 하거나 했을 때요. 그때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근데 주식을 사고 나서도 지금 주가는 비리비리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임원들은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왜 매수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예전 사례를 보면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대량 매집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근처쯤 뭐 바로 그때 주식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 가격대 근처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확실히 낮은 가격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외부적으로 너무 그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에 짓눌려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뭘 좋게 보세요? 미국에서 일단 저는 되게 힘든 섹터긴 해요. 근데 힘든 섹터긴 하고 제가 또 말하기 어려운 섹터긴 하지만 또 반도체 가야죠. 반도체. 네, 저는 반도체 가야 된다 봐요. 지금 엔비디아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렵다는 쪽을 보시는 거군요. 엔비디아는 거의 뭐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어요. 근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진짜 너무 이게 뭐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원래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안 좋은 게 하나 터지면요. 안 좋은 면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저는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평가가 과하다라는 평가를 좀 되게 많이 받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퀄컴 같은 애들도 저는 되게 보고 있고 오히려 EUV 노광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뭐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도 괜찮고 장비 관련주들이나 일단 반도체 기업은 되게 지금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아마 포트에 그리고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 그 기업이 만약 숫자가 잘 찍히고 실적이 잘 찍힌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손절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 뭐 지금 뭐 고점이다 많다 뭐 이렇게 평가는 있는데 저는 아니라 봐요.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회사로만 보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다른 회사긴 하지만 스페이스X까지 엮어서 얘기를 해야죠.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하는 그 그림 자체가 엄청 큰 것 같아가지고 와,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스페이스X. 우리가 옛날에 상상만 하던 로켓 띄워놓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다시 쓰고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CEO들이 막 CEO 앨런 머스크 손가락을 되게 묶어버리고 싶긴 해요. 트위터 좀 그만해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전기차 섹터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보고 있고 친환경 섹터 최근에 되게 좋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친환경 섹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친환경 섹터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만 뭐 좀 올라가지고 이거는 좀 오늘 하기 좀 그렇고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업종을 벌이는 것보다는 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쪽 라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쌀 때 남들한테 눈에 들어오지 않 소외됐을 때 그때가 싼 거니까 그때 사야 되는데 이게 참 손이 안 나가네요. 진짜 안 가요. 저도 보면 예전에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나 해라. 야, 나는 돈도 없는데 지금 난 지금 당장 수익 내가지고 이번 생활비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야, 1년 후에 2년 후에 간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게 걸려있으면 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시작하던 게 이제 1000만 원대 되고 1000만 원대 된 게 이제 억대가 되고 이제 억대가 넘어가면 조금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이게 억대 이하로 가게 되면 좀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해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돼요. 개인 투자가 무슨 해지가 돼요.
현금이 진짜 뭐 투자금이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죠. 뭐 채권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투자 보통 우리나라 평균 투자 금액이 한 3천, 5천 사이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적으신 분도 많을 거고. 근데 3천, 5천 되신 분들한테 해지까지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금 사고 채권 어떻게 사요? 주식 사기도 절대 못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이제 제시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봤던 거는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팍 위로 튀어요. 처음에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근데 시간이 어떤 분한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뭐 6개월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길었어요. 이게 거의 한 7년 됐던 것 같아요. 7, 8년 동안 안 늘어. 안 늘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스타 종목이 나오면서 이게 툭툭툭 하는데 어느 특정 이제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뭐 주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뭘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안 늘잖아요. 악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탄력 붙으면은 딱 좋아지는 거는 인생의 기본인 거, 뭔가 이제 기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원리 같은. 네. 그래서 그때 참는 게 진짜 어렵죠. 운동도 처음에 이제 근육 붙일 때 참는 게 어렵잖아요. 막 근육 아프고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소외되고 네. 싸고 이런 것에 더 조금 집중하고 네. 공부해서 그렇게 소외된 것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고 맞아요. 그런 게 살아있는 주식을 발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럼 미국 주식에서는 이제 반도체, 뭐 엔비디아, 네. 그리고 퀄컴, 네. 뭐 테슬라 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불과 1년 전만 해도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네. 거의 같은 급으로 이게 하늘 날아갈 주식으로 맞아요, 봤는데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게 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엔비디아라고 봐요. 네. 참 어렵죠. 진짜.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거의 그냥 첨단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원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치고 갈 때는 정말 빨리 앞으로 치고 가가지고 와 저런 주식 없다 그러는데 망가지면 제일 처음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한 10% 20%만 빠지면 무조건 산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눌리기만 해라. 네, 눌리기만 해라. 근데 네. 지금은 뭐 이제 계속 그냥 네. 사지도 않고 욕하고 그렇게 그쵸.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저도 그랬고. 근데 진짜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심리에 안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심 딱 잡고 진짜 기업. 우리는 어차피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ETF 뭐 지수 관련 ETF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좀 주식에 투자하시고 기업에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어렵지만 좀 이제 손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뭐 이번 주가 되는지 FOMC가 지나고 되는지 그거는 스타일 맞춰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저는 평균적으로 손가락에 나가야 되는 시기라 봐요. 그렇군요.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니에요.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면 안 되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소외된 거 말고요. 네.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 보면은 네. 태조 이방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저는 그 처음에 한강에서 보고 태조 이방원이라길래 네. 여쭤봤어요. 근데 나소장님인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태조 이방원. 네, 저는 네. 사실 좀 올랐다가 며칠 전에 좀 태조 이방원 깨졌죠. 그저께 좀 깨지길래 잘 깨졌다 싶었어요. 왜냐면 또 타이밍을 좀 줘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태양광.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많이 올라가면. 태양광. 어차피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밀고 있고 지금 친환경으로 밀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은 사실 저는 태양광 하면 너무 중국이 떠올라요. 너무 그쪽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태양광 에너지 뭐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니에요. 전 싫어요 별로.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참 태양광 처음에 붐이 불 때 뭐 우리나라 상장된 중국 기업들 되게 많았어요. 뭐 성균광전 투자 상폐됐죠. 네, 그런 기업들이 한번 싹 쓸고 가가지고 저는 태양광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엄청 핫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때 성균광전 투자 막 날렸었어요. 막 단타 치고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됐나 지금 상폐된 지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거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막 미국 기업들 이제 뭐였지? 넥솔라였나? 하여튼 몇몇 개 기업들을 투자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겁나더라고요. 예, 태양광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양광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하는 관심 섹터. 종목은 아니고. 예, 아니고 그리고 조선 해야죠. 조선. 그 조선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우리나라가 수준은 많이 받는데 가격을 좀 남는 게 많아요. 박하는 거지. 네. 마진이 박한 거. 네. 남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돈, 그러니까 나가는 맞아요. 임금도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하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게 뭔가 순환이 안 좋은 거, 이게 좀 순환의 고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 쪽은 기술력은 세계 최고잖아요. 네. 게다가 또 최근에 LNG 관련선도 되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관련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건 타이밍은 조금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아서 조선 관련된 관심 가지시되 좀 타이밍을 재봐야 될 것 같다. 2차 전지 이건 가야죠. 가야지. 네, 2차 전지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가나 끝. 그리고 방산주, 방산주는 이게 사실은 방산주가 최근 뜬 게 저도 이제 많이 방송에서 다뤘지만 K방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방산 쪽이 막 미국의 뭐 F22 랩터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좋진 않아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 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유럽 쪽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관련 기업들이 되게 좋아서 사실 저도 1, 2년 전에 이제 환경에서도 이제 추천주로 소개주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방산주 일단 이게 뜨기 시작한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좀 뜨면서 뭔가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폴란드 수출 맞아요. 폴란드 수출 특히 그것 때문에 나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수출이 나간 제품들이 뭐 평가가 굉장히 좀 좋으면은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계속. 네. 근데 사실은 좀 한번 켰죠. 원래 그냥 좀 묵묵히 있다가 별로 튀지 않는 섹터였다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터지면서 좀 한번 튀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처음에 관심 가진 게 1년 더 전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는 조금 펀더멘털 잘 확인하셔가지고 좀 눌렸을 때. 네, 버블 상황 좀 따지셔가지고 보는 게 맞다고. 원자력 이건 해야죠. 원자력도. 네, 원자력 해야죠. 그러세요. 원자력은 전 좀 관심 좀 많아요. 그러세요. 네, 관심 많아가지고. 이거는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많이 갈리죠. 네. 원전 관련.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일단 사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서 하지 마세요. 원전은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좀 말하기 좀 되게 무서운 섹터긴 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체 에너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빨리 근데 안 나오는 거고. 빨리 안 나오죠. 그리고 대체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갈 길이긴 하지만 좀 많이 좀 멀어 보여요. 사실은 솔직히 미국에서도 막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기본적인 전기를 뭐 저쪽 화력 발전소에서 끌어오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올릴 때는 원전만한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위험도가 높죠. 근데 또 원전 관련 기술이 우리나라 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원전 수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좀 재개가 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좀 재개가 될 만한 부분이 좀 많다고 보는 게 올해 안 했잖아요. 이제 원전은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았잖아. 지금 멈췄던 데 되게 많았고 중소 뭐 소형 기업 업체들이 되게 많이 망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하나씩 이제 안정을 찾게 되면서 좀 이제 다시 좀 원 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기술력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그 누구도 이제 아마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좋은 기술 가지고 좀 SMR이라든지 소형 원전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매출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기술력도 좋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조선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항상 원전 얘기할 때 이제 정치적인으로 해석이 되실까봐 되게 좀 겁나는데 그건 다 둘치고 차치하고 그냥 딱 투자만 봤을 때는 원전이 사실은 효율성이 제일 높은 건 맞지 않느냐? 그건 맞다, 오케이. 근데 위험도가 높다. 뭐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만큼 저점에 있을 것이다 정도로.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네. 대표님 그 4분기에 좀 이렇게 들어서면서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네. 좀 이제 배당주 네. 그런 투자의 그런 바람도 좀 솔솔 불어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배당주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작년에 음. 증권사들이 많이 해먹었죠? 그죠? 우리가 매수 매도를 많이 해주면서 브로커리지 엄청 올라가지고 수익 엄청 넣었죠? 배당 어마어마했습니다. 배당 뭐 삼성 네. 9% 뭐 8% 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갔고. 죄송하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배당이 높은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뭐 통신 이런 데들이 많긴 많은데 배당주 투자는 우리가 항상 찬바람 불면 시작해라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이 아마 예상되는 기업이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통신은 항상 배당을 많이 주지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 공식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매번 이제 증권사가 이제 이게 바꿔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HTS 찾아보더라도 평균 배당률이 나오거든요. 배당주를 우리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배당락 같은 거 다 생각하셔가지고 배당주는 뭐 치고 빠지기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되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단기 투자하는 느낌으로 뭐 짧게 하시는 느낌으로 전체 투자 비중이 한 10% 내외 정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항상 이거는 배당락이란 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 통신이 됐든 증권 은행주 이렇게 고배당 주는 네. 주식들 뭐 역사적으로 연말에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네. 1월에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거 좀 파악해서 네. 한 포트의 한 10% 정도 네. 이내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아, 네. 그리고 그 달러가요. 네. 또 이 1,400원. 네. 오늘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던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1,390원까지 봤는데. 달러가 미쳤죠? 네. 네, 달러가 미쳤어요. 요즘에 지금 장난 아니에요. 막 네. 요즘에 기사들 보면 유학 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시점이고, 안 그래도 유학 비용 비싼데 너무 힘들어하는 시점이고, 달러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면 안 되죠. 아, 지금은 안 돼요. 안 되죠. 1,450원 막 이렇게 간다고도 하는데.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이 달러 투자도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분도 원화를 일단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돼요. 1,200원대, 1,100원대보다 지금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간 손실, 그리고 나중에 달러가 안정을 찾고 다시 내려왔을 때 나는 1,4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1,200원, 1,100원대가 내려오면 또 거기서 더블 손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니까 손실이 있는 분도 손실이 줄어. 맞아요. 네. 플러스이신 분들도 있대요. 네.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달러 투자는 좀 그렇고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셔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도 괜찮다 봐요. 다 먹는 거네요. 네, 그게 맞다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지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최근에 그렇게 외화를 들고 은행에 오셔가지고 적지 않은 금액을 뭐 몇백만 달러 이상으로 들고 오셔서 환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그 외화 환전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외환이 많이 좀 줄었다. 그런 이름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고점 있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반응하잖아요, 원래.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군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개인 투자자들 막 들어오면 그때까지 고점을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들고 들어와서 이제 이제 그나마 좀 잘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좀 위험한 발언 거서 그 뒤에 발언 못 하겠는데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환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감은 온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화 가지고 이제 그걸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좀 그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환전해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는 건 좀 그렇다. 아예 오히려 그냥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지 지금 좀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 중에 수익이 나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달러가 좀 있으시고 근데 이걸 국내 주식을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환전하셔가지고 오히려 원화로 바꾸셔서 그걸 이제 국내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지금 최적이라 봐요. 그리고 달러가 없으신 분들, 그냥 원화만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그걸 달러로 바꿀 필요가 있냐.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쵸, 한국 지금은. 주식도 싼 게 많고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네. 사실 저는 암호화폐 시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데 암호화폐 시장 뭐 어쨌든 돈은 벌 수 있는데 10배어까지 모르겠다 정도고, 어쨌든 10배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좀 보는 섹터. 저는 정말 그 포트폴리오 중에 5% 이내로 정말 소액으로 진짜 내가 10배어 한번 노려보겠다. 한 5년을 10년을 보면서 그런 거 10배어가 좀 나올 만한 섹터나 뭐 암호화폐도 좋고요.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거 없으실까요? 암호화폐는 예전에 그 황금기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도 그랬지만 어떤 한 시장이 처음에 형성됐을 때는 기대감만 가지고 그냥 막 올라요. 예전에 뭐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유상증자 하면 지금 주가가 밀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유상증자 하면 주가 급등했어요. 처음 주식했을 때. 왜냐하면 유상증자 받아서 어딘가에 투자하겠다라는 막연한 어떤 희망이 있었거든요.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사가 투자하려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10년, 20년을 거쳐오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저거 돈 들고 와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전 똑같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진짜 이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화폐와 그러지 못한 화폐로 나뉠 거라 봐요. 오늘 아마 이더리움이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업데이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거라 봐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화폐인데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이 업종 자체가 어떻게 좀 많이 성장해 나가는지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한번 저는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오긴 올 거라 봐요.
왜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사실 저는 암호화폐 시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다시 한번 길든 짧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암호화폐 10배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거는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10% 이하라면은 막 그 수십 배 이런 거 수백 배 이런 건 없고 그러기엔 지금 너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빠졌어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예전에 돈이 많을 때는 들어가죠. 지금 이제 계속 연준이 세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예전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게 주식도 들어가고 뭐 다른 데 다 들어갔다가 맞아요. 남는 돈이 이제 들어갈 텐데 네. 지금 뭐 주식조차도 지금 흔들리는데 그게 굳이 암호화폐까지 가겠냐. 오히려 그때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단 몇 분만이라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주식으로 들어왔다가 주식 수익에 만족 못하는 분들이 많이 넘어갔죠. 짧게 치시는 분들 거의 뭐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없잖아요, 이제 현금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뭐 어쨌든 돈은 벌 수 있는데 10배까지 모르겠다 정도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저는 아니라 봐요. 원자재가 사실 각광을 받았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그냥 한번 튄 거예요. 예, 이거 정치적으로 튄 거기 때문에 원자재는 이거는 어려워요. 이거 진짜 해지도 다 가능하신 분이 해야 되는 영역이어서 이건 프로 영역이어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원자재는 그냥 하시고 싶으시면 펀드 가입 하는 게 맞다. 대신에 이거 또 사이트를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워낙 이제 무슨 이슈에 따라서 급등량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안 좋을 때 금이 올라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좀 정말 길게 보고, 근데 금을 실제 실물로 사신 분도 있고 금 관련 펀드 하신 분도 있는데, 금은 항상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작게 뭐 10배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채권은 사실은 채권하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올 초에 진짜 대단했잖아요. 시장 정말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지금도 정상 아니지만 채권 시장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투자할 만한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배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고 있고, 어쨌든 10배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뭔가 우주 막 로봇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좀 보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좀 보는 섹터. 저는 길게 본다면 우주 관련 섹터는 이제 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로봇 관련 섹터는 저는 로봇 가지고 10배거? 물론 이제 종목별로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로봇은 이제 나중에 일상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LED 관련주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 엄청 튀었거든요, 주가. 관련 기업들을 쫙 뽑아가지고 막 그때 엄청 했었는데, 이게 막 그때 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시내 모든 가로등이 다 LED로 바뀐답니다. 매출 생기겠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일상이 되니까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봇은 나중에 우리 일상이 천천히 이제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0배거가 발생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로봇 쪽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주산업 쪽은 분명히 뭔가 켜도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우주하면 되게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뭐 부품을 만든 기업이 있고 뭐 비행 관련 기업도 연결할 수 있고 되게 많잖아요. 워낙 이제 산업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좀 좁혀 나가다 보면은 우주 관련 산업은 뭔가 하나 이슈가 받아가지고 우주 여행만 말이 진짜 정말 정식적으로 오픈 더 이제 일반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뭔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우주 관련 기업들. 메타버스는 좀 어떠세요? 메타버스는 사실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자, 옛날에 우리를 지나간 용어가 뭐가 있나 보자. 유비쿼터스. 아무도 지금 안 쓰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만 봤을 때는 또 지나가는 용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메타라는 기업이 있죠.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진심으로 뭔가 다가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뭐 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성능을 올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서 메타버스 쪽이 만일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 제가 아침에 어떤 기사를 했냐면은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쪽 이제 그런 면세점 같은 경우도 이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메타버스 초반에 나왔을 때도 글라스 끼고 어디 있는 구찌 매장에 그냥 내 캐릭터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방을 보고 이 가방 장갑을 끼면 촉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도 만일 진짜 유비쿼터스나 이런 것처럼 지나가는 용어가 되지 않고 진짜 누군가가 이걸 이제 메타처럼 진중하게 해주고 이걸 진짜 지나가는 용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아직까지는 유비쿼터스의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좀 더 지켜보고 있어요.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른감들이 다 있다. 네네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이오는 바이오는 갈 길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우리나라가 사실 바이오주가 좀 가져야 돼요.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최근에 레키노라주 같이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들도 좀 들려오고 있고 임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어저께 이제 머크였나? 미국 주식 얘기하다가 머크였나 어디가 유보 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와, 엄청 몇십조, 몇백조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그렇게 유보 자금이 좀 많았으면은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닥이 환호하고 개인 투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코로나잖아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 말고도 뭐 암 치료라든지 다양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는 사이클 되게 길어요. 기본 10년 이렇게 가고 연구 개발해서 임상 1, 2, 3 다 통과하고 제품 만들어지고 뭐 물론 그러면서 기대감을 올라가는 섹터긴 하지만 바이오 섹터 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가기를 바라는 업종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긴 있지만 일단 바이오는 그만큼 사이트가 좀 길어야 되고 중간에 온갖 잡음들이 많이 들릴 텐데 그걸 좀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만 장기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언급해 주신 섹터 가운데서 네. 가장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 관심이 갖고 계시다는 건 우주산업 정도로 네. 보시면 될까요? 우주산업 쪽이 참 저는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쨌든 일단 비행 뜨는 거, 네. 뭐 UAM 이쪽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괜찮은 것 같고 미래 산업 쪽으로 우리가 좀 많이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텐베거를 노리는 만큼 이게 뭐 1, 2년 단위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아, 대표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만약 대표님께 네. 이제 하늘에서 1억이 딱 떨어진 거예요. 네, 좋네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말씀해 주시고 네. 뭐 태조 이방원 네. 그리고 또 텐베거 주식들 네. 섹터들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배당주도 있고요. 네. 이 가운데 좀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하시겠는지. 저는 좀 세게 나갈 것 같아요. 50% 비중을 삼성전자랑 진짜요? 레버리지 2개. 아, 진짜요? 네.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버스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긴 많은데 저는 반대로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피 하나, 코스닥 하나. 그래서 단지 이거는 이제 50% 비중은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장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내년까지 보고, 네, 좀 더 보고 이제 해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2개, 여기 50% 비중. 그게 그 말씀이 삼성전자 25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코덱스 25 이렇게? 뭐 25, 12.5, 12.5 들어가도 되고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와. 뭐 20하고 15, 15 하셔도 되고. 와. 네. 근데 사실 레버리지 2개는 배당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조금 더 올리시면 좋겠는 게 삼성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하셔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배당 투자까지 같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도 되다 보고 있고 철강 쪽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철강? 나머지 이제 50%로 나눠보자면은 철강. 항상 제가 철강 얘기하면 또 무슨 또 철강이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주식 투자는 보니까 최대한 심플해야 되더라고요. 금리 인상기에 시크리컬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만 철강주들 한두 개 정도씩 가지고 계시는 거 좋을 것 같다. 포스코나 이런 것들. 포스코홀딩스. 근데 대신에 이제 물적 분할한 포스코를 상장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말 상장은 버려야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언젠가 언젠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안 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50% 비중은 삼성전자랑 레버리지 묶어놓고 나머지 50% 철강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주 관련 쪽 하나 한 10% 정도 넣으시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좋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중에 원자력, 원전 관련주 10% 그리고 2차전지 넣어야 돼요. 2차전지 10% 넣어야 되고 나머지 10%는 현금. 어우, 그래도 현금을 별로 안 갖고 계시네요. 어떤 분들은 네. 막 50%까지 늘려야 된다고 막 네. 하시기도 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10% 이거 현금 쓰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또 이제 현금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예의상 10%. 그러니까 거의 저점에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점 밑에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발바닥 요즘에 뭐 각질 매매도 있대요. 네. 근데 그 각질 포인트를 우리가 알긴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뭐 지금 정도면은 무릎 아래쪽이니까 나는 그냥 허리나 뭐 어깨에서 팔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 매수해 놓으시고 하는 게 좀 괜찮다고 봐요, 저는.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강세론자가 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아마 방송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경제방송 나가고 하는 게 제 업과는 단 0.1%도 관련이 없습니다. 뭐 제가 이거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거나 우리 웅달님 방송에 나오는 이유는 제가 오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언론에 많이 휘둘리고요. 기사를 너무 많이 휘둘리고 진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내용과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을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진짜 누굴 믿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도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좀 시간을 짬을 내서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뭐 제 의견이 안 따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어쨌든 중요한 건 수익만 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업이라고 봤을 때 누군가 내 주식을 사는데 기왕이면 좀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걸 좋아하지 내가. 그죠? 누가 오늘 오후에 팔았다 오후에 파는 걸 사실 좋아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렇죠. 어디는가에서 내가 한 10억을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자금을 불출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와가지고 돈 내놔 갚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주식은 진짜 투자의 대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좋은 기업이 있으면 실적 챙겨만 딱딱딱 하시면서 너무 시황은 마음 쓰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다 보면은 이 기간이 길어지고 포트가 많이 나뉘면 나뉠수록 투자 실패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투자 수익 확률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 논문들도 많이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성공 투자하시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웅달책방 2번째 출연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